오늘의 이야기는 삼국지 제22편, 손책의 죽음과 송건의 부상, 오나라의 시대가 열리다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원술에게 군사 3,000명과 말 500피를 빌리고 그 옛날 자신의 아버지 손견의 수하 장수였던 정보, 황계, 한당, 조무 등 4명의 용잔들을 거느리고 아버지의 옛 땅 강동 정벌에 나서 유효와 엄백호를 제압하고 그곳을 평정한 뒤에 그대로 눌러앉은 강동의 소패왕 손책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자. 손책의 세력은 날로 강대해 갔다. 혜성처럼 나타난 26세의 풍우나 손책은 절강 일대의 비옥한 토지를 점유한 덕택에 곡식과 나무 등 천연 재물이 풍요하고 문화가 발달하여 인심이 풍족하였다. 게다가 건한 4년에는 유훈을 쳐서 여강을 점령하고 다시 우번을 시켜 예장 태수 화엄에게 경문을 띄우니 가는 제발로 찾아가 항복하였다. 이렇게 되자 손책은 신복 부하인 장갱을 허도에 보내어 조정에 많은 선물을 올리며 자신에게 대사마의 벼슬을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이른바 강동 지역의 패권자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조조는 젊은 사자새끼 같은 손책에게 달리는 말의 말고삐를 쥐어주긴 싫었다. 그리하여 천자 유엽이 뒤에서 막강한 조정력을 발휘하여 손책에게 대사마의 벼슬을 내려주지 못하게 하고 장갱을 붙잡아 두었다. 허도에서 돌아온 장갱의 수하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손책이 크게 화를 냈다. 한 황제께 나를 강동의 대사마에 봉해달라고 고했더니 중간에 조조가 농간을 놓아 안 된다고 했다네. 조조는 우리 강동이 강성해지니 고의로 거절한 것이 틀림없어. 게다가 장갱까지 붙잡고 있으니 이 원수를 어찌 갚을꼬. 도열한 중신들은 젊은 혈기에 넘쳐 소리를 지르는 손책을 제지하지 않고 모두들 듣고만 있었다. 그러는 중에 한당이 나서며 다른 건으로 아뢰었다. 추공, 오군 태수 허공이 조조에게 보내는 밀서를 도중에서 입수했는데 그 내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순합니다. 읽으시오. 한당이 밀서를 펼쳐들고 읽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승상? 손책은 항우에 견줄 만큼 용맹해 장차 승상의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차제에 그를 허도로 불러올려 후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소서. 허공 이놈. 손책은 탁자를 발로 차며 일어났다. 감히 조조와 결탁해 날 모해해? 좌중의 문무 대신 모두가 고하였다. 고정하십시오. 손책이 잠시 뜸을 들인 후 말했다. 허공을 살려뒀다간 큰 화가 될 거요. 한당, 선봉대로 출발하여 놈의 목을 가져오시오. 네, 주공. 한당은 두 손을 올려 명을 접수하고 돌아서 밖으로 나갔다. 그 후로 손책은 한당의 뒤를 따라 주력군을 이끌고 오군으로 달려가 한당이 붙잡아 놓은 허공을 즉석에서 죽였다. 그리고 그의 일가 친척도 모두 죽이게 하였다. 이때 허공의 사랑방에는 식객 3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평소에 허공에게 은혜를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라 허공이 손책에게 붙잡혀 죽게 되자 산중으로 피신하며 말했다. 우리는 어떡하든지 태수님의 원수를 갚아드려야 하오. 그들은 손책에게 원수를 갚을 것을 맹세하고 은밀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얼마 후 드디어 기회가 왔다. 손책이 소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단도에 나가 서산에서 사냥을 하는 기회를 틈타 3사람은 창과 활을 가지고 숲속에 숨어서 손책을 노리고 있었다. 마침 손책은 큰 사슴 한 마리를 쫓아 말을 휘몰아 숲속으로 달려들어왔다가 무기를 들고 있는 3사람을 발견하였다. 너희들은 누구냐?
손책이 말을 급히 멈추며 물었다. 한당의 수하로 사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책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다시 사슴을 쫓으려고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창을 들고 있던 사내가 손책의 옆구리를 세차게 찔렀다. 아! 손책은 깜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요도를 뽑아 그 사내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으로 이상하게도 소나기에는 칼자루가 들려있지 않았다. 그때에 또 한 사람이 손책에게 활을 쏘았다. 그 화살은 손책의 뺨에 깊숙이 박혔다. 손책은 뺨에 꽂힌 화살을 뽑아 자기 활에 매겨 그 사내에게 쏘았다. 그러자 사내는 손책의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러나 남은 두 사내는 좌우로 번개같이 달려들며 연방 창을 들어 손책을 사정없이 찌르며 소리쳤다. 우리는 허태수댁 문객들이다. 우리는 내게 주인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손책은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그들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정보가 숲속으로 들어간 손책의 소식이 없자 군사 5, 6명을 데리고 나타났다. 손책은 필사적으로 공격을 막아내며 소리쳤다. 이놈들을 죽여라. 정보가 급히 달려들어 두 사내를 죽이고 보니 손책은 전신에 상처가 수없이 나 있었다. 급한 대로 정보는 점포자락을 찢어 손책의 상처를 싸매고 급히 본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명의 화타를 급히 불렀다. 그러나 화타는 때마침 중원으로 떠나고 그의 제자만 남아 있었다. 화타의 제자는 진찰을 하고 근심스럽게 말했다. 화살촉과 창 끝에 독이 있어서 그 독이 뼛속까지 스며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은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절대 안정을 하셔야 합니다. 20여일이 지나는 동안 손책의 상처는 아물어갔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허도의 조조에게 붙잡혀 있는 장경이 보내는 사람이 왔다. 그는 병석에 누워있는 손책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조승상은 주공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모곽간 한 사람만은 주공을 조금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곽가란 놈이 그래. 그놈이 내 얘기를 뭐라고 하더냐? 주공은 위인이 경망하고 성질이 조급한 필부와 같아서 후일에 반드시 소인의 손에 죽게 되리라고 합니다. 손책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노했다. 조조나 곽가란 놈이, 아니, 제깟 것들이 뭔데? 나를 그렇게나 깔본단 말이냐? 내 기필코 지금 곧 허도를 쳐서 놈들의 죄를 물어야 하겠다. 손책은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더니 점포와 갑옷을 당장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장소가 크게 놀라며 말렸다. 의원이 주공의 몸은 100일이 경과하여야 완치된다고 하였는데 이제 한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러시면 어떡하십니까? 부디 진정하소서. 마침 그때 원소에게서 사자가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손책이 원소의 사자를 불러들이니 그는 원소의 친서를 전하며 말했다. 지금 역적 조조를 쳐부술 어른은 손 장군과 우리 주공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손책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원소와 힘을 합해 조조를 치기로 약조하고 사신을 융숭이 대접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밤 원소의 사자와 함께 연락을 크게 벌였는데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무렵에 장수들이 무언가 수군거리더니 모두들 누대에서 내려가 버린다. 손책이 의아스럽게 여기며 측근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는 것이냐? 측근 한 사람이 손책에게 아뢰었다. 우길이라는 선인이 누대 아래를 지나가시므로 모두들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손책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누대 아래를 내려다보니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백발이 성성한 도인 한 사람이 길 한가운데 서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그 앞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중에는 조금 전 누대에서 내려간 장수들도 섞여 있었다. 손책이 매우 못마땅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저게 웬 요망한 늙은이냐? 당장 내려가서 잡아오너라. 그러자 좌우가 크게 놀라며 가냈다. 저 어른은 우길이라는 선인으로서 동방에 사시는 분인데 때때로 이곳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부수를 나누어 주셔서 만병을 고치게 하시는 어른이시옵니다. 백성들은 저분을 신선처럼 여기고 따르오니 저분을 함부로 잡아왔다가는 백성들에게 무서운 원망을 듣게 되시옵니다. 손책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노하여 소리쳤다. 어리석은 수작 그만 부려라. 이곳 백성들의 생사여 탈권이 누구한테 있건데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너희 놈들부터 잡아 죽이겠다. 손책이 이렇게 말하며 하늘이 얕다고 펄펄 뛰는 통에 수하들은 마지못해 우길 노인을 누대로 잡아 올렸다. 손책이 우길 노인을 보고 꾸짖는다. 너 같은 미친놈이 감히 어디라고 사도로서 민심을 현혹하느냐. 그러자 우길 노인이 조용히 웃으며 대답한다. 빈도가 세인의 행복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 나쁘오? 내가 백성들을 도와주기는 했을지언정 그들을 해치려 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민심을 현혹하였다고 하시오? 아가리 닥쳐라. 내가 남의 것을 취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어떻게 입고 살았단 말이냐. 누구 저놈의 목을 벨 자가 없느냐? 손책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우길 노인의 목을 베려고 나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장소가 한 걸음 나서며 가난다. 저 어른은 강동에서 살아오기를 수십 년에 아무런 죄도 범한 일이 없으신데 이제 저 어른을 참아오면 민심이 크게 요동칠 것이옵니다. 무어라. 저런 요인을 죽이기로 개새끼 하나 죽이는 것만도 못한데 뭐가 두렵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손으로 죽일 테니 오늘은 옥에 가두어라. 연석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모두들 흥이 깨져버려 원소의 사자도 역관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손책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아들을 후당으로 불러 말한다. 내 듣건대 내가 우길 선인을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구나. 그 사람은 백성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어 누구에게나 경항을 받고 있는 터이니 그 어른을 해쳐서는 안 된다. 손책이 대답한다. 그놈이 요술로 민심을 현혹하는데 어찌 그런 놈을 없애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어리석은 자들의 우매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제가 좋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손책은 부중으로 나오자 곧 우길 노인을 끌어내오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우길 노인이 끌려 나오는 것을 보니 그는 칼을 쓰고 있지 않았다. 옥리들이 그를 존경하는 까닭에 칼을 씌우지 않았던 것이다. 손책은 크게 화를 내며 전옥의 목을 베어버리고 옥리들은 모두 곤장을 쳐서 크게 벌하고 우길 노인은 칼을 씌워 다시 옥에 가두게 하였다. 그러자 장소 이하 수십 명의 중요 수하들이 우길 노인을 구출하고자 손책에게 진정서를 올렸다. 손책은 진정서를 보고 그들을 불러 크게 꾸짖는다. 그대들은 사설을 읽었을 터인데 역사의 교훈도 모르는가? 그 옛날 장진이란 사람은 교주태수로 있으면서 한조의 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항상 사교만을 믿어 매양 붉은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검은고나 타면서 분향이나 올리는 것을 주된 일로 삼았다. 그러면서 군사를 일으키면 무슨 묘술이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기에 일시는 도사라는 추앙까지 받아왔다. 나중에는 남방 이족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어이없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또 비근한 예로서 백성들을 현혹시킨 장각의 황건적 난동이 진압된 것도 불과 수년 전의 일이 아니던가. 요컨대 전국이 요동칠 때에는
우길이나 장각과 같은 족속이 백성들을 현혹시키기가 십상이므로 만백성의 평안과 국가의 해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는 마땅히 죽여 없애야 한다. 손책의 결심은 확고부동하였다. 그리하여 아무도 감히 손책의 뜻을 거스리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여범이 분연히 나서며 말한다. 그러면 우길 노인의 도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난 뒤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어른은 기풍도우하는 법을 안다 하옵는데 지금 날이 몹시 가무오니 그에게 비를 빌라 하시어 정말 비가 오거든 용서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하자. 손책은 즉시 우길 노인을 불러내어 비를 오게 하라고 명하였다. 거리의 광장에서는 기우제를 지낼 제단을 쌓고 소를 잡고 말을 잡아 제물을 마련하고 우길 노인이 제단 앞에 경건히 나섰다.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사람이 여러 1000명이 넘었다. 우길 노인은 그들을 둘러보며 말한다. 내가 가물을 빌어 만백성을 구하더라도 필경 나의 죽음만은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며 말한다. 만약 비만 오게 하시면 주공께서 반드시 잘못을 뉘우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길 노인은 고개를 흔든다. 이미 죽음에 직면한 나의 명수는 피할 도리가 없음을 어떡하오. 이때 손책이 제단 앞에 나타나며 명을 내린다. 만일 50가지 비를 못 내리게 하면 이자를 제단 앞에서 불태워 죽이라. 우길 노인은 아무 말도 못 들은 사람처럼 눈을 무겁게 감고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머리를 쳐들고 두 손을 뻗고 입으론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노인의 치렁치렁한 백설 같은 머리 위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쪼이고 있었다. 제단 위의 향로에서는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서 오시가 되어 늙은 관속이 종루에 올라가 오시를 알리는 종을 때린다. 수천 군중들은 그 소리를 듣자 모두들 가슴을 졸였다. 비를 내리게 한다고? 보라, 어디 비가 오느냐? 그러니 도산이 신선이니 하는 소리가 모두 멀쩡한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다시는 아무 말 말고 저 늙은이를 불살라 죽이라. 손책이 성루에서 제단을 굽어보며 명을 내렸다. 형리들이 제단 앞으로 몰려와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다. 그리고 우길 노인을 그 위에 올라서게 하고 불을 지른다. 불길이 일어나자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였다. 불은 붉은 혀를 널름거리며 점점 거세게 타올랐고 검은 연기는 사방으로 퍼져 하늘을 덮었다. 우길 노인은 그래도 장작더미 위에 표현이 서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조금 전까지도 햇볕이 쨍쨍하던 하늘의 벼랑간 검은 구름이 뒤덮기 시작하더니 우길 노인의 몸에 불길이 닿을 무렵이 되자 난데없이 뇌성병력이 때리며 비가 억수로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타오르던 불길이 억수로 퍼붓는 비에 젖어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말았다. 그러고도 비는 계속되어 삽시간에 개천이 메어질 정도로 물이 넘쳐 흘렀다. 광장에 나와 있던 수천 관중들은 하늘의 조화에 깜짝 놀라며 세차게 내리는 비를 피하느라고 아우성이 일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억수로 퍼붓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두 손을 모아 하늘과 우길 노인을 향해 연실 허리를 굽혔다.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비에 젖으며 장작더미 위에 서 있던 우길 노인이 하늘을 향해 뭐라고 큰 소리를 외치자 방금 전까지 사납게 퍼붓던 비가 신기하게도 금방 그쳐버리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또다시 햇빛이 비친다. 이에 군중들은 크게 감탄하는 소리를 지르며 제각기 우길 노인이 올라서 있는
장작더미 앞으로 달려와 경건한 베레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합장 베레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모르고 젖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은 남녀노소 관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었다. 손책은 그 모양을 보고 더욱 불같이 화를 냈다. 비가 오고 날이 개는 것은 대자연의 필연적인 현상일 뿐 요술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요사스런 늙은이가 공교롭게도 때를 만나 비가 내렸다 하기로 뭐가 대단하단 말이냐. 요사스런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은 반역자와 다름이 없을진데 저런 늙은이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손책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보검을 뽑아들고 우길 노인을 죽여 없애라는 추상 같은 명을 내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 명을 거행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손책은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쓸개 빠진 것들아, 저 늙은이를 내 놈들이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죽여버리마. 손책은 이렇게 외침과 동시에 장작더미 위로 번개같이 뛰어 올라가 우길 노인의 목을 후려갈겼다. 마침내 우길 노인은 손책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야 말았다. 만조백관과 수천 군중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는 가운데 가슴이 서늘해 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날 밤의 일이었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비바람이 눈을 뜰 수 없도록 시작되더니 밤새껏 계속되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 비바람이 그치자 시체를 지키던 군사가 제단 앞 장작더미 위에 그대로 내버려둔 우길 노인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라 그 사실을 손책에게 급히 보고하였다. 이 얼빠진 자식아, 시체가 도망을 가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손책이 화를 내며 그 군사를 죽여버리려는데 호련 어디선가 난데없는 사람 하나가 가까이 다가온다. 손책이 불현듯 눈을 들어 쳐다보니 그는 다른 사람 아닌 우길 노인이 아닌가. 손책은 크게 놀라며 시체를 지키던 군사를 베려고 꺼낸 칼로 우길 노인을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검을 휘두를 새도 없이 손책은 검을 쥔 채로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숙직을 하던 군사들이 급히 달려와 그를 안으로 들여다 눕히고 의원을 불러 응급치료를 하게 하였다. 손책은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야 간신히 깨어났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광채가 없었다. 이 요술쟁이 같은 늙은이가 어디로 갔다는 말이냐? 그는 깨어난 뒤에 시도 때도 없이 얼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일쑤였다. 늙은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고 한숨으로 탄식한다. 내가 거룩하신 신선을 죽이더니 기어코 이런 화를 당하는구나. 이제부터라도 목욕 재개하고 제단으로 나아가 참회의 기도를 올려라. 그러자 손책은 냉소를 하며 고개를 흔든다. 어머니, 제가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다니며 싸움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으나 화를 입은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 요사스러운 늙은이를 죽여 나라의 화근을 없앴는데 화를 입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노모는 아들 손책의 무모함을 나무라며 말했다. 우길 노인은 보통 요술쟁이가 아니고 틀림없는 신선이시다. 내가 무사하려면 아무래도 기도를 드려야 한다. 나는 이곳 오나라의 절대 군주입니다. 나를 해칠 자가 누구라고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까? 손책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므로 노모는 할 수 없이 자신이 아들을 대신하여 그날부터 7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도의 효과는 아무것도 없어서 손책의 방에는 밤만 깊으면 음풍이 일면서 나중에는 우길 노인이 홀연히 나타나 보이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손책은 머리맡에 검을 뽑아들고 발광하는 소리를 지르고 죽이려 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괴상한 일이 밤마다 계속되는 바람에
손책은 나날이 수척해 가고 있었다. 노모가 아들의 병석에 다가와 앉으며 다시금 애원한다. 채가, 내가 너를 위해 제를 올리도록 준비했으니 내가 옥천관에 나가 부처님께 한 번만이라도 참배를 해다오. 내가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참배한다면 다시는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니 아버님의 제삿날도 아닌데 내가 무슨 일로 부처께 참배를 합니까? 이 늙은 애미의 부탁을 그렇게나 매정하게 거절한단 말이냐? 나를 애미로 안다면 제발 한 번만 다녀와 다오. 이렇게 늙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애걸하는 바람에 손책은 마지못해 며칠 후에 가마를 타고 옥천관에 나갔다. 옥천관 관장이 손책을 친히 맞아 부처님께 분향 재배하기를 청한다. 손책이 분향만 하고 재배를 아니하니 향로에서 타오르던 연기가 공중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한 덩어리로 뭉치더니 그 연기 위에 우길 노인이 단정히 앉아 있는 모습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손책이 기겁하고 놀라며 검을 뽑아 던졌다. 그러자 옆에 있던 수행원 하나가 검에 찔려 고꾸라졌을 뿐 우길 노인은 여전히 연기 위에 초연히 앉아 있었다. 이에 손책이 비명을 울리며 정각을 뛰쳐나오려니까 이번에는 우길 노인이 전문 앞에 우뚝 버티고 서서 눈을 부릅떠 보인다. 손책은 기가 질려서 좌우를 돌아보며 외쳤다. 저 요기가 너희들은 보이지도 않느냐? 어서 저 요기를 죽여라. 그러나 요기를 보았다는 부하도 없고 모두가 자신의 주공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고개만을 갸웃할 뿐이었다. 이놈들아, 저 요기가 보이지 않는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 손책은 혼자 그렇게 외치며 다시 검을 뽑아 던지니 애매한 부하 하나가 그 검에 찔려 고꾸라질 뿐이었다. 부하들이 깜짝 놀라 바라보니 손책의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은 며칠 전에 우길 노인을 불태워 죽이려고 장작더미에 불을 질렀던 사람이었다. 이 옥천관이라는 정각은 도깨비집이다. 이런 정각은 당장 헐어버려야 한다. 손책은 500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옥천관을 당장 헐어버리게 하였다. 인부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옥천관의 기와를 드러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손책의 눈에는 지붕 위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책을 노려보는 우길 노인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 보였다. 저놈이 또 저기에 있구나. 여봐라. 숫제 옥천관 정각을 불로 태워버려라. 인부들이 옥천관에 불을 질러 화염이 하늘로 치솟는데 그 화광 속에도 우길 노인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 보였다. 손책은 견디다 못해 도망이라도 치듯이 부중으로 허겁지겁 돌아왔다. 그는 부중으로 돌아와서도 우길 노인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떠올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미 이제는 손책의 거동이 자기 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밤만 되면 우길 노인의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보여서 손책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곤 하였다. 밤마다 사방에 불을 밝히고 군사 500명을 풀어 부중을 엄중히 지키게 하라. 손책은 하도 불안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제 아무리 불빛을 대낮같이 밝게 하고 군사로서 부중을 지키게 하여도 우길 노인의 모습은 밤마다 허공에 떠올라 보였다. 손책은 그때마다 괴상한 소리를 지르곤 하였다. 손책은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췌해진 데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이렇게도 야위었단 말인가? 손책은 이렇게 한탄하며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벼랑간 으악 하고 비단폭을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손책을 노려보는 우길 노인의 모습이 거울 속에서도 나타나 보였기 때문이었다. 대신들이 크게 놀라 화타의 제자를 급히 불러왔다. 그러나 이제는 손책의 상처가 모두 덧나 명의의 힘으로도
그의 몸을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었다. 이제는 나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겠다. 손책도 자신의 명수가 다 됐음을 깨닫고 한탄에 맞이 않으며 장소를 비롯한 측근들과 아우 손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가 크게 어지러운 이때 나는 삼강의 허묘를 차지하여 능히 대사를 도모할 만하더니 이것도 천운인지 대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소. 그대들은 나의 사후에 부디 권위를 잘 도와 나의 유업을 완성시켜 주시오. 손책은 인수를 가져오라 하여 아우 손권에게 내주며 권아, 내가 너에게 이르니 군사를 일으켜 건곤일척의 대사를 이끄는 데는 내가 나만 못하다. 그러나 어진 일을 하여 나라를 잘 보존하는 점에 있어서는 내가 감히 너를 따르지는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부디 돌아가신 부친이 창업하시던 때의 갓난을 항상 염두에 두고 스스로 도모하는 바가 있게 하라. 이렇듯 간곡히 뒷일을 부탁하니 손권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수를 받는다. 손책이 다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말한다. 어머님, 이 불효한 자식은 더는 살지 못하겠기에 인수를 아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하시듯이 아우에게도 조석으로 훈계해 주셔서 부친과 제가 쓰던 사람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편달해 주소서. 어머니가 울면서 말한다. 내 아우가 어려서 어찌 큰 일을 감당하겠냐. 그러니 어서 내가 일어나야지. 그것은 어머니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권위는 저보다도 10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 탓으로 경험이 적어 앞으로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거든 내 사는 장소에게 묻게 하시고 왜 사는 주유에게 물어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아우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권위를 우리 집의 어른으로 알고 어머님의 지시를 순종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거라. 가명을 더럽히거나 형제간의 의리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하에서도 용서치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 대교 부인에게 당부한다. 여보, 당신과 백년해로를 못하고 죽게 되어 정말 미안하오. 당신은 부디 어머니께 내가 다 못한 효도까지 하면서 일가 친척을 잘 거느려 주기 바라오. 그리고 일간 처제가 오거든 동서인 주유에게 내 아우를 잘 받들어서 큰일을 도모하라고 내가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주오. 손책은 골고루 돌아가며 유언을 남기더니 마침내 눈을 감고 최후의 숨을 거두었다. 이때 손책의 나이는 한참 혈기에 넘치는 26이었고 인수를 물려받아 오나라의 새로운 주인공이 된 손권의 나이는 겨우 19살이었다. 손책의 빈소는 손책의 집정전 내실에 차려졌다. 그리하여 손책의 부인이자 미망인 대교가 대소신료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친정 쪽 문간 한 무리가 들어와 손책의 위패에 절을 하고 대교를 향해 일제히 입을 연다. 부인께서 대업의 뒤를 이어주십시오. 그러나 미망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제일 앞줄에 있던 대표 문간이 부인 주공께서는 병부를 소주공께 넘기셨지만 예로부터 대권은 부자간에 이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마땅히 주공의 친자인 손소공자가 대권을 계승하여 강동을 다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어리시니 부인께서 대신 맡아주십시오. 이는 옛부터 그렇게 해온 것이니 이를 따라야만 예법이 바로 설 것입니다. 하고 고하자 뒤이어 다른 문간이 손소공자가 강동을 이어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강동을 위한 길이니 모두가 따를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자 그들은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일제히 복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손책의 미망인 대교는 그러마하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26의 절명한 손책이 남긴 아들 손소는 아직 강보에 쌓인 젖먹이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돌아간 얼마 뒤 이번에는 손책의 책사 장소가 문상을 왔다. 그는 재단을 향해 침통한 얼굴로 분향 재배한 뒤 미망인 대교를 향해 돌아서며 부인 강동의 앞날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걱정이 가득 담긴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러자 한마디도 하지 않던 미망인이 비로소 입을 연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그러자 장소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보이며 부인, 한나라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왕제들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모우가 섭정을 하면서 외척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공께서는 동생인 소주공께 강동의 대권을 넘기셨습니다. 어린 공자님과 부인이 이렇게 계신데도 그런 결단을 내리신 것이지요.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인께서 한나라의 황후들처럼 나서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부인을 미혹시킨다면 이 강동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하고 지나간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며 앞으로의 일을 구상하라는 의미의 충언을 하였다. 그러자 미망인은 나는 다만 빈소를 지키고만 싶을 뿐인데 달리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장소는 심려 깊은 고려를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로부터 대권의 이양은 부자간에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동생인 소주공이 이어받게 되었으니 부인과 공자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 말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공자님이 정통임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돌아가신 주공께서 이뤄놓은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려 무너지겠지요. 그러니 부인께서 부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며 손을 마주하고 고개를 숙여 보인다. 그리고 다시 재단을 향하여 돌아서며 주공, 이럴 수밖에 없는 신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재단을 향해 제배를 하는 것이었다. 손책의 미망인 대교는 책사 장소의 이런 모습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장소가 돌아가고 미망인은 남편의 재단 앞에 아무런 말도 표정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꿇어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혼잣말을 한다. 서방님의 큰 뜻을 제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강동을 일으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신 것도 잘 압니다. 저 하늘에서도 강동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강동이 흔들리면 서방님께서 어찌 편히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강동을 위해서라면 신첩은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신첩은 서방님을 따르겠습니다. 손책의 절명 소식은 외지에 나가 있는 상장군 주유에게도 전해진다. 주유가 병사들을 이끌고 순찰을 하는 중에 병사가 달려와 아랜다. 장군, 강동으로 돌아오시라는 명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다더냐? 주공께서 돌아가셨답니다. 뭐라고? 주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임종 전에 송건 공자님께 병부를 넘기시고 대업을 잇게 하셨습니다. 태부인께서 속히 돌아와 소주공을 보필하라 하셨습니다. 알았다. 대답을 하는 주유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빈소를 지키고 있던 송건은 상장군 주유가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지 않고 홀로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자 내심 안심하였다. 그것은 지금처럼 자신의 세력이 없을 때에 막강한 군권을 가진 상장군 주유가 휘하의 군사를 몰고 왔다면 자신의 대권 승계에 위협이 될 것이 틀림없겠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었다. 그리하여 황급히 빈소로 달려와 넋을 잃고 조문을 하는 주유를 담담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주공, 왜 이리 빨리 가셨습니까? 너무 늦게 왔습니다.
얼굴도 못 베었고. 으흐흑. 주공. 주유는 손책의 위패 앞에 꿇어앉아 오열하였다. 손건이 병부를 들고 엎드려 오열하고 있는 주유 앞으로 다가가 비장한 어조로 입을 연다. 공근 장군, 병부를 들이니 강동을 맡아 대업을 계승해 주십시오. 하고 강동의 병부를 내밀었다. 그러자 두 눈이 동그래진 주유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병부와 손건을 번갈아 보며 말한다. 소주공, 어찌 이러십니까? 강동은 손씨 가문이 일으킨 강산입니다. 제가 어찌 불충을 저지르겠습니까? 진정하십시오. 장고 끝에 내린 최선의 방법이니 받아들여 주십시오. 난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장군은 문무를 겸비하였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셨지요. 문무 대신들 중 가장 덕망을 갖춘 분이십니다. 저보다는 장군께서 강동을 이끌어 주신다면 모두가 불만 없이 복종할 겁니다. 맡아주십시오. 손건의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기에 주유는 그 말을 듣고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비틀거렸다. 그러면 소주공께서는 무얼 하시게요? 장군께서 작은 자리를 내어주시면 곁에서 장군을 보좌하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조용히 살 생각입니다. 부탁이니 날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돌아가신 주공의 뜻입니까? 장영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강동을 맡기고 잘 키우라고 하셨죠. 이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장군뿐입니다. 손건은 이렇게 말하면서 병부를 한 번 더 내밀어 보였다. 주유는 손건과 재단을 한 번씩 번갈아 보고 나서 소주공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허나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한 뒤 그대로 돌아서 나가는 것이었다. 주유는 그 길로 모태우를 찾아갔다. 모태우는 내실에 손책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하듯이 두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주유는 모태우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인사 올립니다. 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고하였다. 그러자 손건의 어머니이자 모후인 오국태가 침통한 어조로 입을 연다. 주유야, 난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고 중년엔 남편을 잃었고 말년엔 자식을 앞세워 보냈다. 내 팔자가 어찌 이렇게 기구한 것이냐. 그러자 엎드려 부복한 주유가 물론 괴로우실 겁니다. 허나 송견 장군을 보필하시어 강동을 일으켜 세우셨고 돌아가신 주공과 소주공을 길러내시어 강동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존경할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며 절을 해보였다. 그러자 모태우가 고된 삶을 살았지만 실제로 나보다도 더 힘든 아이가 있다. 그 애는 바로 권이다. 18 어린 나이에 강동을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맡은 임무와 책임이 너무 막중하고 내후에 한해 봉착한 상황이니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느냐. 그래서 병부를 너에게 넘기려 하지 않았느냐? 하고 걱정과 슬픔이 가득히 담긴 말을 하였다. 네. 허나 거절했습니다. 태부인, 주공의 유언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유야, 내가 널 낳지는 않았지만 나는 널 친자식처럼 여기고 있다. 하여 모든 걸 솔직히 말해주마. 책이는 임종 전에 권희에게 강동을 넘기며 대업을 이루라 했다. 헌데 어찌하여 소주공이 신에게 병부를 받으라 한 겁니까? 아직도 모르겠느냐? 손책이가 죽었으니 권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도 바로 너 아니겠느냐? 그래서 밤낮으로 불안에 떨며 허수아비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느니 차라리 속 편하게 일찌감치 넘겨주려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자신도 안전할 수 있고 강동의 대업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그렇게 해야 각지의 문무백관들도 한마음으로 복종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겠지. 주유야, 권희는 어리지만 어리석지는 않다. 오히려 너무 총명해서 탈이지. 강동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주인 자리를 내놓을 만큼 대범함을 가진 아이야. 태부인 잘 알겠습니다. 주유는 그 말만을 하고 묵묵히 절을 하고 물러간다. 얼마 후 주유는 삼군 장수들을 이끌고 송건이 지키고 있는 빈소를 찾아왔다. 그들 모두는 일제히 빈소 앞에 무릎을 꿇고 주유가 대표로 고한다. 하늘에 계신 주공께 아뢰입니다. 신을 비롯한 황계, 정보, 한당, 조무 등 삼군의 통솔자들은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우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소주공을 보필하여 목숨 걸고 강동을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장수들 모두는 한 목소리로 복창한다. 목숨 걸고 강동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일심동체로 외친 장수들은 결연한 자세로 제단 앞에 엎드렸다. 이것을 근엄한 얼굴로 바라보던 송건이 불현듯 자리에서 일어나 엎드려 부복한 장군들 앞으로 다가가서 말한다. 여러 장군들은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유를 비롯한 삼군 예하 장수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그러자 송건이 이어 나 송건이 여러 장군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선배님들과 기쁨과 슬픔, 생사를 같이 하고 함께 대업을 이루겠습니다. 송건은 이렇게 결연히 말한 뒤에 이들을 향하여 예를 표해 보였다. 그러자 삼군 예하 장수들은 마주 예를 표하며 소주공 송건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외쳤다. 알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뒤 손책의 미망인 대교는 책사 장소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북군 손책으로부터 대권을 이어받은 소주공, 송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동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대교는 손책과 자신의 사이에 낳은 손소공자를 강보에 싸들고 강동을 떠나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전횡도로 가기 위해 배에 올랐다. 그녀는 배 위에서 강동의 면모를 두루 살폈다. 그러면서 장소가 한 말을 되새겼다. 부인과 공자님이 계시면 말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공자님이 정통임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돌아가신 주공께서 이룬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려서 무너지겠지요. 이윽고 손책의 미망인 대교와 그녀의 아들 손소가 탄 배는 돛을 올리고 미끄러지듯이 머나먼 절의 고도를 향해 떠나기 시작하였다. 원소 삼공자의 충성 경쟁. 한편 관우와 장비를 기주로 불러오기 위해 고성으로 유비를 보낸 원소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낮부터 궁중녀의 시중을 받으며 홀로 술상을 벌였다. 그리하여 검은고 가락에 춤을 추는 무희를 바라보면서 시를 한 수 의조리는데 곡수에 술잔 띄워 시 한 수 읊고 보니 인생은 한바탕 꿈처럼 흘러가노니 백만의 막강군데 내 손에 있다 하나 문득 돌아보면 그 누가 나를 알런가. 원소가 이같이 도도한 흥취를 돋우고 있을 때 모사곽도가 황급히 달려오며 아른다. 주공, 큰일입니다. 원소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한다. 오랜만에 흥취를 돋우고 있는데 큰일은 무슨. 고성 현령의 정갈이온데 유비가 관우 장비 조은을 만난 뒤에 병사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갔다고 하옵니다. 곽도는 원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이어 아뢰었다. 그러자 원소가 서쪽이라니 기주로 온다지 않았느냐? 하고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그러자 곽도는 주공, 유비가 기주로 되돌아올 거라 기대하신 겁니까?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조조에게로 투항할 겁니다. 하고 걱정이 가득 담긴 어조로 말을 하였다. 그러자 원소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가 번쩍 뜨더니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고 술시중을 들던 궁중녀와 무희에게 말했다. 그와 동시에 모사 허유가 나타났다. 곡수에 술잔 띄워 시 한 수 읊고 보니 인생은 한바탕 꿈처럼 흘러가노니
허유는 원소가 읊조리던 시의 첫 구절을 따라 은조리며 주공, 절묘한 운율에 좋은 시로군요. 하고 원소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원소가 다소간 실망한 어조로 허유를 부른다. 허유, 네. 유비가 날 배반하고 조조에게 갔네. 원소는 말 끝에 다소간 흥분한 어조로 팔을 들어서까지 보이면서 소리치듯 말했다. 그러자 허유가 아니, 아닙니다, 주공. 신이 판단컨대 유비는 절대로 조조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번 서주성 전투에서도 조조에게 대패한 탓으로 조조와는 철천지 원수의 관계인 데다가 황제로부터 황숙의 지위까지 받았으니 어느 모로 보나 조조와 의기투합할 관계는 아니옵니다. 그러니 서쪽으로 간 것이 맞다면 그는 틀림없이 형주로 갔을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해 후위를 도모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난 원소가 뒷짐을 지고 정자의 뜰이 바라보이는 난간으로 걸어가며 실망스런 어조로 말했다. 그럼 내가 형주의 유표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내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해? 더구나 그놈의 아우 관우가 알량과 문추 두 장군을 죽였다. 내가 그 점을 생각하면 죽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원소는 뒤로 돌아서며 곽도를 부른다. 곽도, 유비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니 속히 5천 기병으로 뒤를 쫓아 놈들을 모두 잡아 내 앞에 끌고 와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허유가 가난다. 안 됩니다, 주공. 절대 안 됩니다. 지푸라기 같은 신세가 된 유비가 어찌 우리의 적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소신이 보기엔 조졸한 자가. 허유는 말을 중간에 끊고 원소를 올려다보며 축혀 세운다. 아하, 주공께서는 현명한 분이시니까 이 일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원소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래, 그렇지. 우리의 당면한 적은 조조지. 유비와 유표가 동맹을 맺는다? 그래봤자 큰 대수가 안 될 것이야. 원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자 곽도가 읍하며 대꾸한다. 현명하십니다, 주공. 이어서 허유도 허리를 굽히며 현명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수하 장수가 뛰어들며 주공, 장공자 원담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청주에서 왔고 이공자 원이은 15만 군사를 이끌고 유주에서 왔으며 삼공자 원상도 15만 군사와 함께 병주에서 왔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원소는 허유와 곽도를 자랑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한다. 오, 그 애들이 왔단 말이냐? 여보게 허유 모든 문무대신에게 전해 내일 진시에 모두 내전으로 모이라고 해. 하고 명하였다. 그러자 허유는 물론 곽도가 명을 접수하며 허리를 굽혔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진시 원소의 집정전에는 문무대신 모두가 모였다. 시종이 밖을 향하여 큰 소리로 고한다. 주공의 명이니 청주자사 원담, 유주태수 원이, 병주 상장 원상은 들라. 그 소리와 함께 갑옷에 요도를 찬 원소의 삼공자가 나란히 원소의 내전으로 보무도 당당히 입장하였다. 그들은 아버지 원소의 앞에 이르자 일제히 두 손을 모아 읍하며 아뢰었다. 소장들이 주공을 배웁니다. 그러자 흐뭇한 눈빛으로 이들의 거동을 내내 바라보던 원소가 만면에 미소를 띠며 말한다. 오늘하고 수고들이 많았구나. 아버님, 소자가 영구한 장갑 전진을 펼치면 그 어떤 적 앞에서도 천하의 무적입니다. 소자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장자 원담이 앞으로 나서며 두 손을 잡고 흔들어 보이면서 호언하였다. 그렇다면 조조의 군대는 문제없겠군.
원소가 기특하고도 대견한 얼굴로 원담을 바라보며 대답하였다. 그러자 곧바로 이공자 원희가 아랜다. 추공, 소자가 가져온 병력차로서 진을 펼치면 엄청난 기세와 거대한 위력으로 그 어떤 군대와 맞서더라도 순식간에 박살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명만 하시면 소자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원소가 원희의 병력 전차진이면 조조의 삼군에게 우레와 같은 기세로 격퇴시킬 수 있겠다. 그래, 원희도 영웅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공자 원상이 아랜다. 추공, 소자가 연마한 현무지는 최근에 새로 제조한 5만 발의 화살을 장착해 그 예리한 화살은 100보 내의 적군 갑옷을 뚫으니 소자 생각엔 이번 조조 토벌전에는 필히 관도 일대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소자가 가져온 각종 신형 무기들과 각종 군수품과 군량을 관도 부군에 있는 오소진에 이미 옮겨놓고 대군에 주둔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소가 그 말을 듣고 군마가 가기 전에 군량을 옮겨놓았다? 아직 어린 녀석이 문무를 겸비했으니 가히 대장군의 풍모로구나. 원소는 원상을 향하여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좋아하였다. 그러자 원상이 추공, 소자 생각엔 적을 제압하려면 지용을 겸비해야 하니 소자 부족하지만 선봉대장이 될 것을 청하옵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군법에 따라 참해 주십시오. 하고 아뢰며 한쪽 무릎을 꿇어 보인다. 원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영웅이로다. 그러자 시립해 있던 휘하의 장수들과 백관들은 일제히 공자의 기세가 과히 영웅답습니다. 하고 복창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장공자 원담도 원소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이며 소자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소장의 철벽 전진은 원담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번에는 이공자 원희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나섰다. 추공, 선봉대장은 제가 해야 합니다. 패한다면 목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선봉에 나서겠다고 하자 삼공자 원상이 추공, 두 분 모두 형님이시니 목숨을 둔 전투에는 제가 추공, 제가 아닙니다. 제가 원소의 아들 셋이 모두 선봉에 나서겠다고 자원하자 원소는 기쁘면서도 난감하였다. 그러자 시립해 있던 허유가 곽도를 돌아보며 속삭인다. 세 공자가 모두 선봉에 서겠다고 주장하니 주공께서 난처하시겠네.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으니 세 공자 모두 선봉을 다투는 것은 사실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겠나? 그러자 곽도가 되묻는다. 그럼 주공께서는 누구를 선봉대장에 삼게 되실까요? 곧이어 원소의 결심 어린 말이 떨어진다. 이번 조조와의 결전은 중대한 만큼 선봉대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나 원소가 친히 맡는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잠시 전에 곽도에게 대답을 미뤘던 허유가 곽도를 돌아보며 대답한다. 주공께서 현명해지시면 천하의 어느 누구라도 따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는군. 허유와 곽도는 이런 대화를 소근거리며 낮은 소리로 함께 웃었다. 허허허, 하하하. 원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한다. 명이다. 모레 정오에 삼군이 모두 모여 조조토벌 결사대회를 열고 선조와 하늘에 제를 올리고 피의 맹세로 출정한다. 그러자 시립해 있던 모든 문무백관들은 두 손을 읍하며 일동이 복명하였다. 알겠습니다. 원소의 출정과 조조의 대응. 이틀 뒤 정오 기주성의 넓은 평지에는 조조와의 결전을 앞둔 출정식과 하늘에 제를 올리기 위해 높이 쌓은 제단 아래 문무대신과 전투에 나서는 많은 병졸들이 운집하였다. 원소는 먼저 제단에 올라 향을 피우고 서슬이 퍼런 단도를 하늘 높이 쳐들어
자신의 손가락에 문질렀다. 그리고 흐르는 피를 세 개의 잔에 나누어 떨어뜨렸다. 세 개의 잔은 각각 천신, 지신, 조상신께 올리는 잔이었다. 원소가 첫 번째 잔을 들어 하늘에 고한다. 신, 기주 대장군 원소가 하늘에 고합니다. 역적 조조가 황실을 찬탈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려 신이 하늘의 도를 행하기 위해 70만 대군을 일으켜 역적을 섬멸하고 천하를 평정하려 하니 천신께서 보호하시어 이 원소를 지켜주십시오. 신이 피로써 제를 올립니다. 원소는 이같이 외치고 잔을 들이켰다. 이와 동시에 군집한 병사들은 제각기 창을 두드리고 칼을 뽑아 하늘을 찌르면서 천지가 떠나갈 듯이 함성을 내지른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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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승. 두 번째 잔을 들고 원소가 고한다. 기주 대장군 원소, 대지에 고합니다. 역적 조조는 황실을 넘보고 백성들을 박해하여 천하 만백성을 도탄에 빠뜨려 신이 대지의 기운을 얻어 만물과 백성을 대표하여 역적 조조를 멸하고 대지를 창성케 하려 피로써 제를 올립니다. 원소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맹세를 하고 잔을 들이켰다. 이와 동시에 병사들은 무기와 장고를 두드리며 하늘이 가라앉고 땅이 꺼질 듯한 함성을 토해낸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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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승. 세 번째 잔을 들고 원소가 고한다. 신, 기주 대장군 원소가 조상님께 고하노니 역적 조조가 한시를 찬탈하고 조상을 욕보여 종묘의 도가 붕괴되고 영령이 불안하니 신 원소가 피눈물로 맹세코 역적을 멸하여 조조의 목을 가져와 제를 올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번 전쟁에서 대승리로 귀환토록 조상들께서 원소의 승전을 보호하소서. 이에 신이 피로써 맹세합니다. 원소는 이같이 외친 뒤에 마지막 잔을 들이켰다. 이와 동시에 군사들의 함성이 또다시 터져나왔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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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승. 이윽고 원소가 제단에서 돌아서자 병사들의 함성이 일시에 멈추었다. 원소가 제장 제조를 향하여 말한다. 모두 듣거라. 이번 전투는 원시 일가의 생사존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흥망이 달려있다. 또 한나라 왕조의 흥망도 함께 달려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싸운다면 이번 전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같이 외친 원소가 요도를 뽑아 하늘로 치켜들었다. 그러자 모든 장수와 병졸들은 손에 든 무기를 하늘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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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승. 한편 옥사에 갇힌 모사 전풍은 밖에서 군사들이 외쳐대는 아련한 필승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옥조를 불러 묻는다. 이보게, 밖에서 웬 북소리와 군사들의 함성이 들리는가? 그러자 옥졸이 대답한다. 주공께서 조조토벌 결사대회를 열어 천재와 선조께 제를 올리십니다. 뭐라? 출정을 하신다고? 전풍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예, 듣기론 70만 대군을 끌고 가신다 합니다. 그러자 전풍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혼잣말을 한다. 아,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헛된 너울이야, 헛된 너울. 그러면서 옥졸에게 사정조로 부탁한다. 이보게, 지필묵을 좀 가져다 주게. 주공께 진언을 올려야겠네. 하고 말하자 옥졸이 손을 들어 만류한다. 아, 대인, 그냥 놔두십시오. 지금도 간언을 하시다가 옥에 갇히시지 않았습니까? 간언을 하다가 죽을지언정 모른 채 할 수는 없네. 그러니 어서 지필묵을 가져다 주게. 아, 아이 참. 옥졸은 전풍의 부탁을 만류하면서도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잠시 후 지필묵을 가져왔다. 전풍은 간언서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추공, 대군을 일시에 이끌고 조조를 멸하려 출정하려 하시니 신이 간언을 올리옵니다. 자고로 안을 비워놓고 밖으로만 달려나갔다가는 반드시 화를 입기 마련이오니 오히려 관도의 군사들을 끌어들여 방비를 굳건히 하는 것이 상책이 될 것이오니 출전을 고려하시옵소서. 삼군을 이끌고 출전하려고 출정식까지 마친 원소에게 간언서가 올려졌다. 원소는 허유가 건네는 간언서를 펼쳐보고 노기를 띠며 그 자리에서 그것을 냅다 집어 던졌다. 전풍이 또 날 욕보였어. 그러면서 원소는 허유를 돌아보며 말한다. 전풍이란 자가 전쟁을 멈추라는군. 쟤를 올리고 이제 막 대군이 출발하려는데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다니 내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이복의 허유 즉시 명을 내려 이자를 참아라 해라. 원소의 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그러자 허유는 난처한 얼굴을 하면서 추공, 전쟁이 시작도 되기 전에 신하를 참하신다면 길조는 분명 아닙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원소가 그러면 어쩌면 좋겠나? 하고 허유의 의견을 묻는다. 허유가 대답한다. 추공,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고 귀환한 뒤에 평소에 허풍이나 쳐대고 안목도 좁쌀대기만 한 소인배 전풍에게 주공의 찬란하고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소서. 그때가 되어 주공께서 자결을 명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지요. 좋다. 원소는 허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다. 놈과 조조의 목을 한데 모아 불태워 주겠노라. 원소가 자신만만한 어조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자 허유는 허리를 굽히며 어찌 이리 절묘하신지요. 하고 원소의 비위를 맞춰주었다. 허유? 예. 명을 전해라. 북을 울리고 출정한다. 허유가 돌아서서 제단 아래 장졸에게 명을 전한다. 북을 울리고 출정하란 명이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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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뿌. 출정을 알리는 북과 나팔 소리가 천지를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원소의 대군이 조조를 경멸하기 위해 관도 벌판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열은 장장 100여리에 달하였고 선발대는 이미 새벽같이 출발한 터였다. 허유가 원소의 수레 옆을 따르며 아랜다. 추공, 보십시오. 선발대는 이미 아침 일찍 떠났으며 우리 후발대만 하더라도 장장 100여리에 이르니 고금에 보기 힘든 대단한 장관입니다. 원소는 그 말을 듣고 수염을 내리쓸며 여유와 만족이 넘치는 미소를 머금고 조조도 소식을 들었을 텐데 지금쯤 쫄았겠구먼. 바지에 오줌을 지리지나 않았는지 몰라. 하고 말하는 통에 허유와 함께 유쾌하게 웃었다. 하하하, 하하하. 허유가 말한다. 추공, 예서 조조의 허도까지는 130리이고 관도까지는 80리입니다. 척후병의 보고로는 조조가 모든 병마를 허도로 들였다 하니 놈도 각오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자 원소가 대답한다. 관도에서 진영을 꾸리되 정군을 세 진영으로 나눠 연합 전투 태세를 갖추라 하라. 예, 알겠습니다. 명령을 하달한 원소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이며 연신 수염을 쓸어내리며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원소의 출군 소식을 접한 조조는 문무대신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조인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원소가 기주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고 70만 대군을 이끌고 사흘 전 허도로 향했으며 세 아들도 함께 출전하였다고 합니다. 원소는 기마진, 궁수진, 철갑진, 전차진과 군량과 무기도 충분하며 보병은 100리, 수병은 50리로 이어져 있으며 선발대는 오늘 관도에 당도하였다고 합니다.
침통한 조조가 입을 열어 말한다. 우리의 여러 장군들과 병사들도 이렇게 많은 군사들은 못 봤을 테고 이 많은 진영은 처음일게요. 듣자니 원소가 멋진 말을 했다더군. 이 전쟁은 향후 500년의 역사와 황실의 귀속이 걸렸다고 했다지. 자, 여러 문무대신들은 의견을 좀 내보게. 전쟁이요? 화친이요? 전쟁이면 단기전인가? 장기전인가? 화친을 하면 단판인가? 요청인가? 기탄 없이 말해보시오. 백관 대신 하나가 나서며 아랜다. 승상? 원소는 세력도 무기도 막강하니 전쟁보다는 화친으로 시간을 끌었다가 기회를 보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여러 대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뒤따르며 아랜다. 소신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모두의 눈을 사로잡는 말이 튀어나왔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며 나서는 사람은 다름 아닌 모사 순욱이었다. 순욱은 좌중의 가운데로 나서며 두 손을 읍하여 예를 표하며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승상, 단기전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조조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순욱을 쳐다보며 물었다. 어째서인가? 소신 전쟁은 잘 모르오나 원소의 심리는 잘 압니다. 그는 이번에는 분명히 허도를 공격할 것이니 우리가 화친을 원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세력이 크다는 것에 도취되어 처음부터 우리의 세력을 얕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원소의 세력은 외형상 크게는 보이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헛된 너울입니다. 이렇게 말한 순욱은 잠시 하던 말을 끊고 무장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돌아서며 말한다. 이보시오 장군들, 극각 관우도 사흘 만에 알량과 문추를 없앴소. 숱한 전투를 해온 장군들이 어째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요? 장군들이 관우만도 못한 거요? 순욱은 장군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깔아뭉개는 어조로 따지듯이 몰아세웠다. 그러자 장군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존심을 씻어내는 소리를 내질렀다. 싸워요. 싸워요. 원소와 끝장을 봅시다. 이렇게 순욱의 말 한마디로 조금 전까지 원소의 세력에 위축되어 화친의 길을 모색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전쟁 불사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소장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허저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하자 또 다른 장수들이 다투어 나서며 말한다. 승상, 정예군 이만이면 적군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희망적인 면을 발견한 조조가 침통한 표정을 거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무 대신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말하였다. 내가 20살 즈음에는 원소 형님을 몹시 존경했었네. 왜냐? 그 조상사대가 고관이었고 부하들도 천하에 깔렸으니까. 허나 내 조부는 황관이라 나는 그게 창피했고 원소의 조롱을 꽤나 받았지. 30살 즈음에는 나도 그도 조정 대신으로 겉으론 존경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그를 깔보았네. 왜냐? 바로 그가 동탁을 조정으로 불러들여 천하를 혼란시켰으니까. 내 진작 강조했네. 그건 적을 키우는 것이라 조만간 화를 불러들인다고. 40살 즈음에는 그도 나도 제후가 되었지만 난 놈을 멸시하네. 왜냐? 군주라는 자가 속은 좁아 터지고 식견도 얕지, 시샘도 많고 의심까지. 통솔자가 되어 현인을 등용하기는커녕 자신 측근의 일부만 편애하고 백성들의 생활고는 외면한 채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결단력 부족의 목소리만 큰 겁쟁이의 거짓말쟁이. 병사와 백성은 많지만 못 휘어잡고 휘하 장수들은 교만스럽다지. 애비라는 자가 아들놈들 부추겨 대권 다툼하게 만들고 제 핏줄만 곁에 두네. 이것만 봐도 원소는 군주로든 아비로든 통솔자로든 겉만 그럴듯해 보일 뿐이네.
따라서 이번 전투는 사실 8년 전에 예상을 했었네. 원술과 여포를 잇따라 없애고 천자를 모시고 서주와 중원을 얻었으니 원소와의 마지막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지난 8년간 우리는 밤낮 없이 이 전쟁을 준비했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밝히는 바이네. 8년 전 원소군은 30만, 나는 20만은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3년 전 원소군은 이미 50만이 되고 나는 10만 군사는 있어야 이길 듯 싶었지. 지금 원소군은 70만으로 제놈 혼자 4개 주를 차지해 세력을 떨치지만 내가 보기에는 원소를 이기는데 7만 정예군이면 떡을 치네. 원소군은 점점 늘어나는데 어찌 승상께선 줄어드나요? 한 대신이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핏대를 올려가며 웅변하듯 외치며 말했다. 군사는 숫자보다 날렵함이요. 용기보다는 책략이라. 군사수로 따지면 내 평생 원소의 숫자를 앞지르진 못하지만 용맹함과 지략으로 보면 원소 같은 놈 셋이 덤벼와도 이 조조 하나만 못하니까. 조조의 대꾸에 어느 누구도 반론하는 문무대신은 없었다. 그리하여 잠시 정막이 흘렀다. 정막을 깨고 조조가 조인을 불렀다. 조인? 네. 원소군에 대비한 병력을 모두에게 들려주게 하고 명하였다. 그러자 조인이 문무대신을 바라보며 말한다. 주공께선 8년 전에 각 부에 젊고 용맹한 장사를 연주로 불러 모아 주야로 단련시켜서 이제 7만 정예군이 되었으며 다들 숱한 전쟁을 겪은 장수로 으뜸 중에 으뜸인 용맹지사요. 그중 4만의 철기군과 장창군 1만, 장갑부대 8천 외에 나머지는 전부 궁수와 병력차 부대요. 조인이 보고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자 조조가 장도를 지팡이처럼 짚고 서서 결전을 선언한다. 7만 정예군은 우리의 칼날과도 같다. 그 정도면 원소의 3군은 단번에 꿰뚫을 터. 다들 궁금할 게야. 우리의 나머지 20만 군대는 뭘 하냐고? 모두 잘 듣게. 나머지 20만 군의 임무는 단 하나. 원소군이 패배한 뒤에 끝까지 추격하여 놈들의 씨를 말려버린다. 네, 주공. 장수들이 두 손을 모아 올리며 일제히 복명한다. 이번 전투는 사실상 첫 전투, 단 한 번뿐이고 마지막 전투가 되어야 하네. 7만 정예군 모두를 투입하여 단 한 번에 결판을 내도록 하자. 조조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장도를 뽑아 단상에 그대로 쾅 하고 꽂아 보였다. 그와 동시에 문무백관들의 입에서는 결의의 찬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